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12시에 위험한 초대와 기묘한 이야기를 격주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프리카TV 도쿄 K짱 검색하시고 즐겨찾기 하시면 이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초대를 라이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도쿄 K짱이 가지고 온 기묘한 이야기는요, 어떤 한 남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일반 남성은 아니야.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온 이 사건은요, 2014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로 2014년 12월 16일, 마쓰야마, 당시에 37살의 한 여성이 자택 아파트에서 목이 칼에 이렇게 잘려서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자, 에히메현 마츠야마시 치은에 마치에서 12월 16일, 30대 여성이 탁 살해되는 사건이 이게 탁 터진 거야. 자, 숨진이는요, 마쓰야마 치은에마치 2점에 살고 있는 쿠로다 미키상이라는 여성이었어요. 자, 경찰 발표에 따르면 12월 16일 저녁 8시 30분 무렵에 자, 그녀가 어떤 친구와 만남을 약속했는데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평소에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이 뭔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해서 그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문을 아무리 두들겨서 나오지 않자 현관문 문을 딱 돌렸는데 어랄라? 문이 열리는 거야. 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처참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 지인들은 그녀의 시체를 보자마자 119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쓰러졌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서 경찰과 소방차 등이 달려왔는데 쿠로다 미키 씨는 결국 사망한 상태였어요. 자, 이거는요, 바로 그녀의 사체의 모습입니다. 자, 지인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녀는 엎드려서 쓰러져 있었고 목에는 뭔가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확 잘린 듯한 상처가 있었대요. 그리고 바로 부엌 근처에서 엎드린 상태로 쓰러져 있던 겁니다. 자, 현장에는요, 그녀의 목을 그은 것 같은 이런 칼, 이런 도구, 무기, 이런 것은 남아있지 않았대요. 자, 그래서 에이메현 경찰, 마츠야마 히가시 경찰서는요,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다 라고 단정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또한 쿠로다 미키 씨는요, 평상복 차림으로 방이 막 이렇게 그냥 도망가려고 살려줘 라고 반항한 흔적도 없었고 집이 이렇게 어질러진 흔적도 없었어요. 자, 마츠야마 히가시서는요, 이 시신을 부검하고 사인의 특징을 서두르는 등 그다음 동시에 살인사건으로 쿠로다 미키 씨의 교우관계 등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당시에 그녀의 사체는요, 목에 칼로 잘린 듯한 상처뿐만 아니라 출혈이 굉장히 많이 나 있었고 얼굴 부분에는 구타당한 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어. 자, 그러면 그녀가 누군지 제가 지금부터 그녀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히메현 마츠야마시 출신. 그녀의 직업은요, 네일리스트였어요. 손가락 이렇게 해주시는 분 알죠? 네일 아트 해주시는 분. 네일 아티스트였는데요. 당시 그녀의 나이는 3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 직장은요,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대요. 자, 그녀가 또 다른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취미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자, 그녀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농구팀 매니저 역할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인들도 그 농구팀에서 함께 이렇게 뛰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었대요. 자, 그녀는요, 목을 베인 상태에서 그 실내 거실, 부엌 근처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요, 자신이 아는 사람들한테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다닌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자, 방문한 친구가 발견했을 때는요, 그 집의 현관에는 열쇠가 걸리지 않은 상태였어. 그러니까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던 거지. 자, 보시면 그녀의 스케줄입니다. 보시면 바스켓볼 그 팀 나카마 동료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었어. 그리고 저녁 때쯤에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돌아갔대. 그리고 나서 그 시간대 저녁에 만나기로 했던 지인들이 그녀가 오지 않자 저녁 8시 반쯤경에 그녀의 집으로 간 거야. 그런데 그녀가 죽어 있었던 상태였던 거지. 자, 평소에 그녀는 약속을 어기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약속에 왜 안 나오지? 이럴 애가 아닌데 연락도 없고 무슨 일 있나? 라고 해서 친구들이 그녀의 집으로 가게 된 거야. 자, 친구 이야기에 따르면 쿠로다 씨는 16일 그러니까 살해된 그날에 농구 동료 여성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5시경까지 함께 있었다고 해요. 저녁 식사 약속을 하고 일단 헤어졌는데 약속 시간에도 나타나지 않자 걱정이 된 지인 남성 2명이 오후 8시 반경에 그녀의 집을 찾아갔지만 시체로 되어 있는 쿠로다 씨를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녀가 그녀의 지인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오토코니 츠키마 또아레테이르, 남자한테 쫓김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이야. 어떤 남자가 그녀를 막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지인들에게 이런 거를 상담하기도 했었대. 남자가 자꾸 쫓아다닌다. 그러니까 쉽게 3글자로 말하면 스토커죠. 자, 어떤 남성이 그녀를 아주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다닌다라는 소문이 이렇게 있었어. 자, 현장은요, 2호철도 마쓰야마역에서 동쪽 방향으로 약 1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번화가에 있는 거였어. 자, 이 주소가 뭐냐면 마츠야마 치우네마치 2점에 6-6의 5층 아파트 야사카 JJ 빌딩의 3층에 있는 1번 방이었대요. 근데 주소까지 다 어떻게 알아왔다. 자, 그녀의 집은요, 번화가 쪽에 있었던 것 같아. 자, 그런데 그런 번화가에 있는 맨션에서 어떤 여성이 목에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경찰들이 술집이 질비한 이 번화가 일대에서 뭔가 이상한 사람이 그녀를 살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주변 일대를 막 샅샅이 뒤지기 시작해. 자, 16일 그녀가 살해된 시점에서 그녀의 부검 결과 그녀는요, 출혈사로 사망했음이 밝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목을 이렇게 그음을 당하면 여기 막 동기정맥 다 있잖아. 그러니까 피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 그래서 그녀의 죽음 사인은 출혈사로 밝혀졌대. 자, 사건 당일 낮에 쿠로다 씨가 귀가하는 것을 본 이웃들이 있어. 그리고 나서 그 이웃이 그녀를 보고 난 다음에 살해를 당한 거야. 자, 목의 상처 이외에도 몸이나 얼굴에 폭행을 당한 자국이 있었다고 했어. 그러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을까? 근데 번화가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저녁 시간대쯤이면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조금 주변이 시끄러워서 안 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자, 그러면 그녀가 누군가의 원한을 살 정도로 약간 뒤가 약간 구린 약간 그런 여성이었을까? 약간 발랑 까지고 남자 좋아하고 남자 때문에 막 이런저런 막 사건이 있고 막 인간관계 복잡하고 막 이런 여성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녀가 평소에 어떤 여성이었는지 그녀와 그녀의 지인들의 인터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평소 어떤 여성이었는지 주민들의 인터뷰 저와 함께 보시죠. 자, 그녀는 늘씬한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아름답고 품위 있는 여성이었죠. 그리고 인사도 굉장히 제대로 하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액세서리나 약간 옷 장식 있지. 약간 좀 화려한 그런 걸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자,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굉장히 품위 있고 막 화려하게 치장하는 여성도 아니었고 아름답고 약간 이렇게 늘씬한 그런 여성이었다고 해.
그러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그녀의 그런 평판이 좋았던 거야. 자, 그러면 그런 그녀를 누가 어떻게 폭행을 한 뒤에 목을 그어서 죽일 생각을 했을까? 자, 경찰은 18일 수사본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쿠로다미키 씨의 휴대전화가 없어진 거야. 그녀 휴대폰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 에히메 현경 마츠야마 히가시 경찰서는요, 이건 분명히 범인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 뭔가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으니까 자기가 걸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핸드폰을 몰래 훔친 거다 라고 보고 쿠로다 씨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없나, 그녀의 지인, 주변 약간 인물들도 막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해. 자, 그러다가 자, 경찰이 4일 자, 수사에 도쿠시마현 토쿠시마에 있는 어떤 절에 스님을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스님, 승려. 그래서 설마 스님이 그런 범행을 저질렀겠어? 라고 했지만 그 스님은 곧바로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자, 살인 혐의로 체포된 토쿠시마시의 승려 쿠루미 요시노리. 당시 나이는요 29밖에 안 된 남성이었어. 자, 37살의 이 미키상을 계획적으로 죽였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여 이 스님을 체포하는데, 이 스님이 체포당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뭔 줄 알아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죽일 생각으로 죽여버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와우. 자, 그의 이름 쿠루미 요시노리. 당시 나이 29이었습니다. 토쿠시마현 토쿠시마시 니시니켄 야마치 시오미 한 4차례 정토 진종 홍간지파의 사찰 스님이었어. 자, 뿐만 아니라 그는요 내주교구 불교 청년의 부회장이야. 그러니까 어떤 불교의 청년 부회장이라는 직책도 맡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도 유망한 스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스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사찰을 좀 찾아봤어. 사찰을 찾아봤는데 내가 그 블로그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가 지금 머물러 있었던 그 사찰 블로그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이게 실제 그가 머물러 있었던, 사찰을 하고 있던 그런 그 절의 블로그예요. 그래서 무슨 뭐 일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실제로 머물렀던 그 사찰이야. 자, 어쨌든 쿠로다 미키, 자, 그녀, 그리고 이 스님, 도대체 둘이 무슨 관계였을까? 자, 일단 그 스님이 자백을 한 바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쿠로다 씨의 목을 찔러 죽였습니다. 슌기요? 슌기는 집으로 가져갔어요. 바다에 버렸나? 처음부터 죽일 생각을 가지고 그녀 집에 갔고, 그리고 그녀를 죽였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냥 순순히 자백을 해, 이 스님이. 자, 불교의 길을 걷고 있던 이 스님이 왜 이런 살인을 저질렀던 것일까? 자, 실제 그가 일했던 제가 절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로 그가 일하고 있었던, 일했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있었던, 어쨌든 소속되어 있었던 그 사찰입니다. 자, 토쿠시마에서 13대 부유한 정토 사원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찰이
그의 부모님 거야. 대대로 내려온 집안이야. 이렇게 이 사찰이. 굉장히 부잣집 장남으로 태어난 거야. 자, 쿠루미 요시노리는요, 지역에 있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국립 오카야마 대학 교육학부를 진학하죠. 그 졸업 후에 그가 대학교만 졸업했냐? 그건 아니야. 대학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대학원에서 뭘 전공했냐? 바로 장애아 교육을 전공했어요. 장애아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을 전공한 거야. 그러니까 교육적인 방면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 그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자신의 본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쿠루미 요시노리는요, 득도해서 정토 진종의 승려가 됩니다. 자신의 본가 사원, 자신의 가족이 대대로 이어받고 있는 이 절에, 이 법무에 종사하는 한편, 그 교단이 있대. 그게 바로 시코쿠 교구라고 불리는 그 불교 청년회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청년회에서 부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그리고 동료 스님, 동료 승려들에게 사이에도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 그러니까 진짜 엄친아였던 거지.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도 굉장히 머리 좋은 똑똑한 아이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성격이 더러웠냐? 그것도 아니었던 거야. 굉장히 부드럽고 인자한 인물로 아주 명성이 자자했어. 그리고 이 사찰의 스님도 매우 열심인 청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희망을 꿈꾸며 달려가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네요. 라고 말했대요. 자, 제가 이렇게만 말하면 또 여러분들이 말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남자의 지인들의 인터뷰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를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이웃 주민들의 인터뷰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뭐라고 했냐면 이 리포터가, 이 기자가 질문을 해요. 쿠루미 용의사의 평판은 어땠나요? 라고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다로 좋았어. 그리고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선교사 같았어. 아주 귀여운 아이였다고 이렇게 말해. 너무 좋은 평판이었고 선교사 같았고 굉장히 귀여운 아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리포터가 똑같은 질문을 한 거야. 자, 이 쿠루미 사랑의 평판이 어땠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나쁜 일 하라는 아니었다고 생각해. 평소에도 되게 좋은 느낌의 아이였어. 라고 말해. 이 할머니는 되게 단호해. 절대 그런 애 아니었다고 말해. 그래서 리포터가 또 질문을 합니다. 자, 이 리포터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트러블 같은 거 있었나요? 했더니 나이 또 모아. 그런 거 없었어. 그런 거 없었다고 생각해. 착실한 애였어. 제따이 나이 또 모아라고 해. 제따이가 절대라는 말이거든요. 절대 나는 없었다고 생각해. 나는 트러블 절대 그렇게 일으키는 애 아니야. 착실한 애야. 절대 없었다고 생각해 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리포터가 또 다른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었나요? 물어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젠젠이라고 해. 전혀 욱하거나 그런 성격의 아이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선교사 같았다. 착한 아이였다. 귀여운 아이였다. 절대 트러블 같은 거 일으키는 애 아니다. 착실한 아이다. 욱하는 성격 그런 건 아니다. 다 너무 평판이 좋은 거야. 근데 이게 이 인터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일본 언론사들이 인터뷰한 거 보면 이 남자를 욕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 다 너무 좋은 아이였다고 말해. 자, 쿠루미 용의자를 아는 스님.
그 스님이 말하기를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가 이 미키라는 여성을 목을 그어서 살해하고 나서도 그가 다시 본가로 돌아왔을 때는 아무런 모습의 변화가 없었대. 뭔가 큰일을 만났던 것 같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 없었다는 거야. 똑같았대. 소름 끼치지 않아요? 무서운 두 얼굴이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스님이랑 이 네일리스트 이 여자랑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자, 쿠루미 요시노리는요, 언제부턴가 토쿠시마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게 돼? 어떻게 알게 돼? 어떤 업체를 통해서 알게 돼. 자, 37살의 여성 쿠로다 미키 씨의 곁으로 이 남자가 빈번하게 그녀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빈번하게 그녀와 만났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 아마 둘 사이에 뭔가 연애 감정이라던가 남녀 간에 약간 그런 게 생겨났을 것 같겠지, 여러분들도? 자, 그런데 그의 일방적인 감정이었을까요? 결국에 이 둘은요, 금전 문제로 인한 뭔가 징후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16일 오후 5시경 쿠로다 미키 집에 이 남자가 침입해서 칼로 목을 그어버린 거지. 자, 살해 후에 이 쿠루미 요시노리는요, 170마일이나 떨어진 토쿠시마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위치가 얼마큼 먼 거예요? 라고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170이야, 170. 그 거리를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난 거야. 자, 어쨌든 그 후에도 이 요시노리는요, 그녀와 만나면서도 법무부, 그다음에 불교 청년의 활동, 이런 것에 굉장히 또 열심히 종사하고는 있었대. 그런데 살해하고 와서 그녀를 죽인 다음에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 스님이 어떻게 수사 선상에 올랐을까? 생각해봐. 아니, 170마일이나 떨어진 그 거리에서 어떻게 이 스님을 용의자로 선택했을까, 이 경찰들이. 자, 이 쿠루미가 사건 전에 인터넷을 합니다. 이 남자가. 이 쿠루미 요시노리가 인터넷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녀가 소속되어 있었던 그 회사 어떤 사이트에다가 쿠로다 미키의 접객 태도가 굉장히 나쁘다. 기분이 나빴다. 이러면서 그녀가 소속되어 있는 그 사이트에다가 이 미키 씨를 욕하는 댓글을 씁니다. 이러다가 그 점에서 수사 대상으로 그가 찍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경찰이 이제 그녀의 집 현장 근처 방범 카메라를 조사한 결과 그가 그로 보이는 남성이 그 방범 카메라에 찍혀요. 자, 범행 동기를 묻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그녀를 왜 죽였습니까, 스님? 이러고 물었겠지.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는 줄 알아? 간단히 셋쯤이 됐기를 하나시잖아. 이렇게 말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대. 자, 왜 죽였어? 그거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그대로예요. 약간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거다. 뭐 딱 보면 모르겠냐. 간단한 거다. 약간 이런 의미야. 저 쿠루미 씨한테 그러면 그 흉기 어디 갔습니까? 라고 했더니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바다에 버려버렸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녀를 죽였다는 혐의를 인정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범행 전후 시기에 이 쿠루미 요시노리는요, 결혼한 상태였어요. 유부남이었어요. 자, 스님으로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고 이웃 사람들도 그 부부 사이 얼마나 좋았다고, 사모님도 되게 좋은 사람이었고 내가 봤을 때 가족 전체가 다 그냥 원만했어 라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항상 부인이랑 둘이 잘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아직 신혼이었어 라고 말을 했어.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둘 부부 사이가 분명 뭔가 안 좋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부터 그 주변 사람들 인터뷰 저와 함께 보시죠. 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 연말쯤 결혼식 올렸어. 아, 부인이랑 사이도 좋았지. 꼭 그렇게 둘이 같이 다녔다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적인 사람이기도 했고 부인이랑 사이도 좋았고 모든 게 다 완벽했던 이 남자가 왜 쿠르미상을 죽여야만 했으며, 그리고 그녀와 그가 만나게 된 자세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금하시죠? 자, 어쨌든 그가 용의자로 올라간 건 그녀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 사이트에다가 이상한 그녀를 욕하는 댓글을 달았고, 거기다가 그를 추궁하고 있는 도중에 그의 차로 보이는 차가 그녀의 집 근처 맨션에서 CCTV에 찍혔고, 그 차 안에 있는 남자가 그로 보이는 남자가 CCTV에 찍혔기 때문에 그로 용의자를 확정하게 된 거야. 자, 그는요 이 미키상의 집 근처에 이렇게 매복하고 있었어. 그녀가 올 때까지. 그녀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그녀를 따라가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자, 그녀와 그가 얼마나 멀리 살았고 그렇게 위치가 어디였냐. 여기입니다, 여러분. 자, 운전하시는 분들, 내비를 볼 줄 아시는 분들, 지도를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170km입니다. 170km예요. 차로 가도 꽤 오랜 시간 걸리는 거리죠. 자, 그가 찍혔던 그 차, 이 남자의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부자였냐면 차가 집이 한 4대가 있었대. 4대인가 5대가 있어, 이 집에 차만. 그래서 이 흰색 차는, 좀 큰 차는 이 절에 있는 그 차였고, 이 가족들이 갖고 있는 모든 차량은 다 이렇게 못 나가게, 이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다 묶어놓고 이 차량 내부를 막 검사하고 그랬어. 나오는 증거 잠깐 보이셨죠? 그리고 나서 어떤 푸른색 차가 있었는데 그 푸른색 차가 바로 그녀의 맨션까지 갔던 그 차였던 거야. 조금 있으면 이제 푸른색 차도 나올 거예요. 자,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쿠르미 씨는 파란색 차를 운전해서 토쿠시마시에서 약 170km 떨어진 마쓰야마시에 있는 이 쿠로다 미키상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남자애가 머리를 좀 쓴 거야. 어떻게? 고속도로를 사용하지 않아. 고속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카메라에 찍혀 안 찍혀? 찍히지. 그럼 어떻게? 증거가 남아 안 남아? 남지.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였냐면,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이거 일본말로 시타미치라고 하는데, 그 하도, 그 아랫길? 여기로 그냥 이동을 한 거야. 도로 위에 설치된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쿠로다 씨는 이 쿠루미가 그녀의 집 앞에 이렇게 매복한 거지. 잠복하고 있다가 이 미키 씨가 오후 4시 반 전에 집에 귀가를 했고, 4시, 한 5시 조금 이후에 집으로 귀가를 했고, 집에 귀가한 미키 씨를 보자마자 이 요시노리가 그녀의 방으로 쳐들어간 거야. 방에 불이 딱 켜지는 순간 이 집에 쳐들어간 거지. 그리고 그녀가 반항할 수 없게 들어가자마자 목을 바로 찔러버린 거지. 반항할 수 없게. 그리고 나서 괴로워하는 그녀를 막 때린 거겠지. 네가 나를 배신해? 막 이러면서 폭행을 한 거겠지. 그러니까 분노를 조금 조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쿠루미 씨는 최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부인이랑 둘이 살고 있었대. 자, 쿠로다 씨는요, 미영 관계. 이 그녀의 직업이 뭐였냐면, 여러분, 네일 아티스트를 했는데, 이 네일 아티스트로만으로는 약간 조금 돈벌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녀가 보험 관계를 하고 있었다라고 나와. 처음에 언론에서. 그녀가 보험 관계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주 그가 있는 토쿠시마현에 갈 일이 많아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쿠루미도 그녀의 손님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지. 보험 뭐 이런 접객하는 거에. 자, 그런데 잘 끝까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대박 사건 터지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자, 그런데
손님 중 그저 한 사람일 뿐인 이 남자가 점점점 그녀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미키 씨가 자신의 친구한테 최근에 엄청 끈질긴 남자가 자꾸 날 따라다녀. 미치겠어. 라고 상담을 하게 된 거지. 그리고 나서 이 스님이 그녀를 향한 이런 맹목적인 집착에 막 견디다 못해서 그녀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져갑니다. 그러고 칼로 찌른 뒤에 자신의 본가로 아무렇지 않게 돌아와서 다시 또 스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일단 첫날은 집으로 가져갔고 흉기를, 그 다음날 흉기를 바다에 버려버리는 거지. 자, 여러분 봐봐. 그런데 사실은 약간 스토커라고 하면 남자가 좀 되게 어린 여자라든지 약간 조금 자신이 로망했던 그런 여자를 스토커하는 짓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완전,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스토리잖아 사실은. 나이 많은 어떤 남자가 약간 나이 어린 여자를 스토커해가지고 이게 마지막 찬스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를 어떻게든 갖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집착하는. 자, 제 위험한 초대 옛날 영상 보시면 어떤 필리핀 남자가 미성년자 여자를, 고등학생 여자를 스토커해갖고 살해한 사건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원래 그런 게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완전 반대야. 자, 이 두 사람의 접점이 있었다면 바로 피해자가 출장을 다닌 일입니다. 자, 토쿠시마에서 자주 출장을 다녔어, 그녀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네일리스트라면서요. 왜 출장을 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 그녀가 있었던 것도 막 이렇게 도시 막 이런 건 아니었어. 그냥 시골 지방에 있는 약간 살짝 그 동네에 살짝 번화한 정도의 그런 동네에 살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방에서 이렇게 네일을 받는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야. 굉장히 제한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될 리가 없지. 그리고 그 번화가라는 건 술 먹고 놀고 뭐 이러는 데지, 막 이렇게 네일 받고 머리하고 약간 이러는 뜻의 번화가를 잘 쓰지는 않잖아. 자, 어쨌든 그 영업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가게를 경영하고 있거나 혹은 어디에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사 먹는 돈이 조금 아까울 정도로 생활이 조금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러면 봐봐, 내가 내 가게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약간 조금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약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도 약간 내가 사장님인데, 내가 사장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일로서 뭔가 벌이가 안 되면 뭔가 이렇게 부수적인 뭐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잖아. 일본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긴 있어요. 성과급을 많이 낼 수 있는 거, 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라든지 좀 작은 시간에 좀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지. 물론 뭐 금수저나 이런 사람들은 좀 제외하고 말이죠. 그래서 뭐 상투적으로 어떤 부업을 하게 된다면 뭐 보험, 그 다음에 뭐 다단계, 뭐 아메이 이런 거 있잖아, 파는 거. 그러니까 다단계라든지 아니면 뭐 자택 방문 판매 이런 거라든지 방문 판매, 이런 거를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데, 그녀가 했다는 거는 언론에서 처음에는 보험업을 했다, 보험 권유하고 이런 거를 했다, 보험 영업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사실 네일리스트가 에이메부터 토쿠시마까지 출장을 갔다 170km나 떨어진 데를 출장으로 갔다, 야 차비가 더 나오지. 그래서 그거는 압도적으로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스님이 네일을 받으러 그녀랑 만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스님이 무슨 뭐 에스테티션 같은 약간 뭔가 뭐 미용 관련된 막 이런 물품을 살 리도 없잖아, 사실은. 그리고 스님이라고 하면 사실 약간 여성과는, 물론 그가 결혼을 했지만 여성과 이렇게 뭔가 복잡하고 막 여성과 관련돼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다가 무언가가, 그러니까 여자의 면역력이 없는 이 남자가 뭔가 스위치 온이 된 거야.
그런데 여자를 좀 잘 알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고 여자에 대해서 별로 전혀 모르다가 무언가가 어떤 여성에 난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집착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냥 어중간한 회피로는 이렇게 갑자기 스위치 온된 사람을 이렇게 진정시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그녀가 무언가의 그의 몸 안에 있던 뭔가 스위치를 켜게 했고, 그리고 그 스위치를 제대로 끄지 않은 그녀가 결국에는 살해를 당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녀가 자신의 여성성을 무기로 보험 판매를 하고, 그리고 낯선 여성의 약간 여성을 잘 모르는 이 남자가 낯선 여성이 자기에게 이렇게 호감으로 다가오니까 이 스님이 자신의 어떤 가드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그걸 선을 넘어버린 거지. 거기다가 그가 돈을 쓴 거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지. 자, 돈을 막 썼어. 그리고 점점 그 구석으로 몰리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절박해지겠지. 뭔가 마음에 화도 나고 이 모든 분노가 누구한테 가? 바로 그녀한테 간 거야.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쿠로다 미키, 그녀의 접객업의 내용이 꽤나 충격적입니다. 자, 접객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나서 언론에서 말을 했는데 그 접객업이 뭐였게요? 자, 여러분, 동일 인물입니다. 방금 그녀와 동일 인물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전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솔직히 이렇게 사진만 봤을 때는 동일 인물이라고 전혀 모르겠죠. 동일 인물입니다. 자, 이 전의 사진은 제가 삭제할게요. 자, 보험업을 하는 여자, 네일 아티스트, 그리고 되게 품이 있고 올바른 여성, 얌전한 여성, 그런 쿠로다 미키 씨에게 새로운 사실이 발각됩니다. 바로 자, 미키 씨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어른의 접객업을 하고 있었던 거야. 성인 접객업. 그러니까 그게 뭐 매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의 약간 그런 성적인 게 관련된 그런 접객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밝혀져요. 자, 뉴스에서는 단순히 그냥 접객업, 보험 이렇게 처음에는 보도가 됐었는데 어떤 게시판에 어른의 접객업을 했다는 것을 알아냈다라는 글들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봐봐 여러분, 그녀의 원래 직업이 뭐였어? 초등학교 교사였어. 자,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였던 사람이 그럼 돈으로 궁할 일은 없었을 텐데 왜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이런 성인 접객 서비스를 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은 그녀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성인 접객업을 했다. 약간 매춘업을 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알게 됐고 이게 소문나면 학교에도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으니까 그녀를 잘랐다. 그래서 그녀가 학교에서 잘린 뒤에 생활이 궁하니까 계속 매춘업은 몰래 하면서 하지만 이렇게 외면적으로는 뭔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네일 아티스트를 했다. 이렇게 말이 된 거지. 그런데 사실 웃긴 게 뭐냐면 그녀에게 딱히 빚이 있다. 빚 때문에 압박이 있었다. 이런 건 또 없었던 거야. 왜 그랬을까? 그런데 또 스님도 스님인 게 이 남자가 엘리트 코스를 밟은 남자였는데 그냥 아내와 좋은 가정을 만들고 했으면 됐을 텐데 왜 하필 이 여자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물거품으로 만들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지. 자, 이후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뭐냐면 이 남자가 요시노리가 그녀에게 돈을 줍니다. 얼마? 340만 엔을 줬대. 거의 마지막으로 준 돈이 340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500만 원을 준 거야. 그녀한테. 왜 줘? 가게 그만두라고. 너
다른 손님하고 이렇게 있는 거 나 못 참아. 내가 너 거기 빚진 거 있니? 내가 돈 다 갚아줄게. 너 돈 얼마 필요하니?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너 그만둬. 그냥 나랑만 있어. 어? 라면서 그 가게를 그만둘 목적으로 340만 엔을 그녀에게 줬지만 그녀가 그 돈을 받았어. 그런데 고마워. 그런데 그녀는 가게를 그만두지 않아. 가게도 그만두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녀도 나와 같은 맘인 줄 알았는데 나만 병신이구나. 결국 너도 내 돈을 원한 거였구나. 걸레 같은 년. 이런 마음으로 점점 분노를 어떻게 잡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죽여버린 거야. 스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는 왜 그랬을까? 아니, 이렇게 성인이 될 동안 29이란 나이를 먹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자랐고 돈도 많고 주변 평판도 좋고 행복한 가정도 있고 자기 승려 모두에게 존중받는 그런 남자가 왜 그랬을까? 추측을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쿠루미 요시노리가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가 깊은 절망, 고독, 외로움 혹시 이런 걸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문 사원의 후계자야. 자기 집 대대로 물려오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가족관계적으로도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누구나가 갈망하고 원하는 이런 이상적인 삶이었단 말이야. 하지만 요시노리의 진짜 모습은 매춘업에서 만난 8살 연상의 미인 쿠로다 미키와 약간 예욕? 성욕? 사랑은 아닌 약간 그런 성적인 약간 이런 매혹에 빠져버렸던 매일매일이었던 거지. 그리고 그가 스스로 약간 거의 파탄 직전, 거의 절벽 끝으로 가게 된 거야. 자, 쿠로다 미키와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마련한 재산도 그녀에게 바쳤고, 그리고 자기는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그녀는 끝끝내 자신의 마음을 거절했고, 그러다가 증오가 생겼고, 마지막으로 돈을 줬는데 돈은 받으면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헤헤호호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미쳐버린 거지. 자, 이렇게 파멸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쿠루미 요시노리는요, 이 쿠로다 미키와의 관계를, 이런 문제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가족, 친구, 선배, 후배, 지인, 누구에게도 상담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다 자기 혼자. 어떻게 말하겠어. 스님인데. 자, 그는 그렇게 고독과 절망과 고민 이런 것 속에서 매일매일을 혼자 보낸 거야. 그리고 그는 불교자로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성의 끈이 이미 끊어진 상태였던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가 판결해서 그가 자백한 거는 내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은 했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얘가 살해한 행위만 보면 사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았던 거 그거 하나 빼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별력 없는 살인이었어. 그냥 그녀를 그냥 무작정 기다렸다가 그녀가 집에 들어가서 그냥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주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이 남자가 저지른 살인이 아니야. 그냥 감정 컨트롤을 못한 거야. 어쨌든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래 카메라만 조심하면 돼 라면서 그 고속도로 카메라는 피했지만 결국 그녀 맨션에 있는 카메라는 피하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냥 감정 컨트롤을 못한 그냥 어린 청소년, 그냥 어린 애가 그냥 죽이러 간 거야. 열받았다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유명한 진학 고등학교에 갔어. 그리고 대학교를 갔고 대학원까지 진학했단 말이야. 자, 그의 성장 과정을 보면 집안도 아무래도 사찰이고 절인지라 이성과의 만남이 극히 적었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남자분들은 약간
성적으로 뭔가 분출해야 되잖아. 그치? 이걸 분출하지 않으면 남자는 아프대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다며. 그런데 얘는 이런 걸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거야.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런 거 하면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그렇다고 얘가 여자를 또 따로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 뭔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어떻게 집안 대대로 절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대놓고 분출할 수 있는 뭔가 제대로 성역을 풀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 이 미키라는 여자와 만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약간 그런 뭔가 판타지스러운 뭔가가 있었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그런 집착적인 사랑, 이런 마음, 나만 갖고 싶은, 이 여자는 내 거야만 하는 그런 게 약간 조금 더 강렬해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 피고가 그녀를 살해했을 때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태연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부인과도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그녀를 죽이고 돌아온 그날도 자신의 부인과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지. 자,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자, 다섯 번째, 피고가 대학원에서 전공한 게 뭐라 그랬죠? 장애아 아이들을 교육하는 약간 그런 장애아 교육을 전공을 한 거야. 졸업 후에도 불교 청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사회적 역할로도 굉장히 그의 막 인자함, 부드러움, 책임감, 엘리트적인 이런 마인드, 이런 것들로 모두에게 막 존중받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인자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 가정에서 자기는 좋은 남편이어야 하고, 좋은 아들이어야 하고, 좋은 스님이어야 하고, 항상 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큰 사찰을 하고 있는 집이면 일본 언론에서 그의 가족들을 가만뒀겠어?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의 인터뷰가 좀 이상해. 제가 지금부터 그의 아버지가 인터뷰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자,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자,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어떤 심정이시죠? 그의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 그러냐면, 잔넨데 다마랑와, 정말 유감이다. 정말 너무 유감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개탄스럽다. 막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지. 아, 너무 유감이 나서 이거 너무 개탄스럽네. 이렇게 말해. 억양을 들어봐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잔넨데 다마랑네. 아, 너무 유감스럽네. 유감이어가지고 어떻게 견딜 수가 없다. 가족구 제인데 츠라이 오마이데 오리마스와, 우리 가족 전부 지금 굉장히 괴로운 기억으로 괴로운 기억으로 지금 남아 있다. 지금 너무 괴롭다. 그런데 우리 가족 전부 다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부 다 츠라이 오마이데 오리마스와, 약간 이렇게 말해. 억양에 좀 감정이 없지. 아, 거짓말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경찰들도 우리한테 뭐 하나도 요만큼이라도 우리한테 뭐 아무 얘기도 안 해주는데 뭐 아무 얘기도 안 해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어. 너무 그냥, 그치,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래, 이거는 진짜 화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대. 어, 남의 얘기하듯이 이렇게 요만큼도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지 않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동생이 혹은 내 형이 이런 일 저질러서 나한테 막 인터뷰할 거면 아 이러지 마세요. 혹은 아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뭐 다마랑 와. 짠낸데 다마랑 와.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난 처음에 내가 잘못 봤나? 다시 계속 감아봤어. 이 치치우야가 맞나? 라고 해서 계속 감아봤는데 치치우야가 맞는 거야. 그 아버지가 맞는 거야. 양부모네. 양부모 아니야 여러분. 친부모야. 친아빠야. 친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는 게 뭐야? 사실 이 사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빠는 없어. 그런데 이 남자애가 그러니까 피고의 약간 인격 향성, 그 다음에 그의 성장 과정 이런 거에서 아빠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는 말 못하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항상 뭔가 이게 짓눌려 있었던 거야. 뭔가 이제 아버지의 약간 그런 기대감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억양이 당연히 자기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런데 내가 느꼈을 때 그냥 내가 추측하기로는 그 새끼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한 새끼 우리 가족이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데요.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 그 걔가 거짓말하는지 뭔지 모르겠어. 경찰도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몰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결혼 얘기가 나온 것도 이거야. 혹시 이 결혼이 그가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드는 거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의 성장 과정. 이렇게 학교 가라. 학교 갔어요. 대학교 가라. 대학교 갔어. 대학원 졸업해라. 대학원 졸업했어. 그리고 너는 대학원 졸업했지만 너는 이거 사찰을 이어야 된다. 결혼해라. 아버지가 원하는 혼인상대랑 결혼을 했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자, 대학원에서 장애아 교육을 전공할 정도로 이 남자애가 나쁜 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성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건 맞아. 왜냐면 장애아들을 위한 교육을 했었고, 그리고 이 남자는 원래 장애아들을 위한 그런 교육적으로 자기가 직업을 갖고 싶어 했었대. 그런데 아빠가 안 된다. 너는 우리 사찰을 이어야 된다. 우리 절을 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그 꿈을 포기한 거야. 그러면 장애아 교육까지 전공했던 그 남자애가 왜 이렇게 여자를 잔인하게 칼로 목을 긋고 온몸을 폭행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사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야 그가 사실은 그녀를 만난 게 정말 인생의 불행의 씨앗이다. 그녀를 만난 게 불행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건 정말 100%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사실 이 쿠루미 요시노리가 쿠로다 미키와 이렇게 만난 게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한 상태에서 만난 사람이 이 쿠로다 미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어떤 가면에 철창 안에 갇혀 있다가 처음으로 그냥 나만 내 자신을 이렇게 봐주는 여성이 있었고 너무 편하게 약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여성이니까 이 남자애가 그냥 온전한 자신을 조금 그녀에게는 보여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더 집착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요? 나는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 자, 공부 잘하고 모난 거 없는 그런 자식이 아버지의 기대를 한 번에 받고 그렇게 억눌린 거에 성장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내 꿈을 펼치고 싶다 했는데 아빠가 또 안 된대. 그러니까 어떡해. 얘는 한 번도 아빠한테 대든 적이 없는 애야. 그러니까 강한 힘을 가진 아버지에게 내가 아빠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버지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자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안 된다고 하자 첫 좌절을 겪고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의 마음에서 뭔가 이상한 게 꼽히기 시작한 거지. 자, 20대 중반이야. 자, 격식 있는 사원의 후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요시노리. 자, 사회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자리도, 그러니까 교제라는 게 뭐 사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늘어나게 되면서 그러다가 그녀를 또 우연찮게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가 둘은 이제 밤에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중에 그녀를 만나면서 술을 갑자기 먹는데 그녀가 또 영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또 그에게 되게 친절하게 대했겠어, 자상하게. 그러니까 점점점 이 남자가
그녀에게 빠지게 되는 거야. 자, 매사에 분명한 그녀의 성격이었어. 자기 주장 확실하고 이건 아니에요. 자기 의견은 말하고. 이런 여성과 교제 경험이 없는 이런 요시노리가 그런 여자를 보자. 와, 이런 여자도 있어? 멋있다. 자, 자신의 결혼 상대마저 그의 아버지가 정해서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신하고 착한 여성들만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자기 주장 뚜렷한 이런 도시녀 같은 여자를 보니까 또 그 여자가 자기한테 막 되게 친절하게 대하고 막 이렇게 살살 막 이렇게 이렇게 눈웃음 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당연히 끌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고 생각해. 자, 그러다가 이제 그녀에게 점점 마음을 뺏기고 이 스님은 그녀가 똑같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필요하면 돈도 조금씩 갖다 주고, 그러다가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만나는 거, 다른 남자를 접객하는 거, 막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그녀에게 돈을 거액을 340만 엔, 3,500만 원을 정도를 그녀에게 주면서 일 그만둬라고 했던 거지. 그런데 그가 아무리 지네 집 부자라고 해도 지가 돈이 뭐가 있겠어. 아버지가 다 갖고 있었겠지.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걸 수도 있어. 아버지가 알았겠지. 너 그 여자 그만 만나. 이게 가문에 진짜 먹칠해도 입은 수지. 어떤 그런 싸구려 같은 여자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를 말려요. 그런데 이 아들이 처음으로 이제 아빠한테 반항한 거야. 처음으로 아빠한테 반항해. 뭐라고? 아버지, 저 아버지가 시키는 거 다 할게요.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녀만을 못 만나게 하지 말아줘요. 제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아버지. 자, 이런 아들의 모습을 아빠가 처음 본 거야. 그래? 너 그럼 결혼해. 아버지는 결혼하면은 그의 마음을 조금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 본성은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을 시켰지만 이 남자애가 미키랑 헤어질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 요시노리는 그래 결혼하는 조건으로 아버지와 약속을 한 거야. 대신 미키와의 관계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 그녀가 이 일을 그만둘 수 있게 돈이 필요한데 그녀가 청산할 수 있는 그 직장을 청산할 수 있는 비용을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해서 아버지께 돈을 받은 거야. 340만 엔은. 그래서 그와 그녀의 만남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돈을 그녀에게 줄 수 있었고, 그래서 결혼 후에 일부러 좀 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게 됐고 했는데, 이 남자는 그녀를 위해서 나름 포기할 것들을 다 포기한 거야. 자기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줬는데 그녀가 돈을 받고, 돈 어딨어? 돈 받고 고마워, 잘 쓸게. 이렇게 해놓고 먹튀한 거지. 직장도 그만한도, 그의 연락도 안 받아, 만나주지도 않아, 막 전화하면 귀찮아해. 이 남자의 눈이 돌았지.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그가 그녀를 죽인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든 거야. 왜? 사실 그도 이렇게까지 그녀를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그녀를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정신 차려. 다시 내 생활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녀를 죽인 다음에, 아니 그 남자랑 접객하는 그걸 꼬라지를 받는 눈이 돌았겠지. 그래갖고 죽였는데, 자신이 파멸하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걸 깨달은 거야, 이 남자애가. 그거 되게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12월 16일 날 이 요시노리가 미키상을 살해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자기 이 본가 이 사찰에서 되게 중요한 행사가 있었대. 뭐 그 중요한 행사, 그리고 뭐 어떤 보은 강의 이런 걸 하는 게 있었는데, 그 행사를 하는 도중에 170km를 가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가 올 때까지 잠복했다가 그녀를 죽이고 와서 다시 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시 돌아와서 행사를 한 거야. 아무 일도 없던 듯이. 그리고 나서 행사가 끝난 뒤 좀 마무리되고 나서 그 다음날 칼을 바다에 버려버린 거지.
자, 그가 왜 정신을 차리게 됐냐면, 일단 혼란이야. 일단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가 혼란, 멘탈 붕괴 어떻게 하다가 운전하려고 왔는데 막 행사하고 있고, 막 절 있고, 자기 와이프 있고, 근데 솔직히 자기 와이프, 자기 와이프 그 뭐라 그러냐, 그 장모님이나 이런 자기 와이프의 가족들은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자기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고, 자기 부모님도 대대로 절을 하고 왔는데 자신의 아들이, 그것도 승려가 살인자라니. 그러니까 이제 그가 자기 가족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하려고 했던 거야. 아무 일도 없었단 듯이 모든 걸 조용히 감춰버리려고. 자, 그러면 지성도 있고 똑똑했던 이 남자가 무분별한 범행을 했다는 이게 사실은 여자 관계가 없었고, 그러면서 미키에게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자신을 처음 온전히 오픈한 여자였고, 그런 여자가 자신을 보지 않고 배신하고 자신의 돈만 먹고 갔다 하면은 그의 분노를 어떻게 보면 뭔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대학원 나왔고 뭐 장애아 교육 전공했고 뭐 스님이고 무슨 뭐 불교학과 부회장이고 이런 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범죄 억제를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걸 얘가 배우지 못했던 거야. 한 번 터지면 이걸 잡을 수 있는. 왜냐면 얘가 일생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빵 하고 터진 적이 없는 애니까. 자, 그러면서도 결혼 생활을 지속했던 거 보면 그가 뼛속까지 아주 살인마 기질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자, 어려서부터 아주 강압적이고 고지식하고 굉장히 좀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 아버지는 뭐라고 가르쳐? 너는 공부 잘하는 아이, 너는 착한 아이, 넌 아빠 말 잘 듣는 아이. 그리고 그대로 걔는 자랐어. 그 세뇌 교육이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저도 약간 세뇌 교육을 받고 자란 타입이라서 그거 누구보다 잘 알아.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제가 3살 때부터 우리 딸은 의사해야지 해서 저는 고등학교 제가 모델 활동을 하기 직전까지 내 꿈은 의사인 줄 알았어. 나는 의사를 해야 돼. 나는 피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나는 의사 가운도 잘 어울리고 엄마가 의사 잘 어울린다고 했고 내가 의사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할 거니까 내 꿈은 의사야 라고 해서 그 어린 시절부터 계속 꿈이 의사였어. 물론 중간중간 뭐 모화망도 있었고 뭐 수녀님도 있었고 무슨 뭐 작가도 있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꿈을 꿨지만 그래도 늘 변하지 않는 그 기록부엔 항상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세뇌 교육이 진짜 무서운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늘 아빠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가장 제일 중요한 상태로 자란 이 남자애가 어떻게 보면 자신 여기 어떤 마음 한 부분은 진짜 어른이 되지 않은 거야. 나는 착한 아이로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사건을 일으킨,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살인을 바로 저지르게 된,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다가 갑자기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게 아마 그가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했고 아직 어린 애가 여기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정신분석가들의 의견이에요. 자, 분명 이 남자의 살인의 방식은 그냥 집, 학교, 절 이거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다가 처음 그가 인생에서 자유로움을 느낀 게 그녀였고, 하지만 첫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해준 그녀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는 살인자가 됐죠.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되게 성장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물론 성장 환경이 불행하거나 아니면 뭐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된 사람도 있지만 돈이 많다고 뭐 가정이 부유하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이게 사람 인격을 만들어주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쵸? 자, 요시노리에 대한 마츠야마 지방법원의 판결이 12월 1일에 열렸습니다. 히노 고이치 재판장은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쿠로다 미키씨에 대한 연애 감정을 차단하고 그리고 돈을 건네줬지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분노 등의 감정에 사로잡혀 이렇게 저지르게 된 이번 범행 동기는 너무 미숙하고 하지만 잔인하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구형이 어떻게 내려졌냐. 자, 마츠야마 지방법원은 살인죄 등을 추궁한 도쿠시마의 전 승려
쿠르미 요시노리에게 징역 16년, 구형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자, 그녀가, 그러니까 18년이 내려진 거지. 구형이 18년이니까 두 번째는 아마 그 18년을 받은 거야. 징역 18년. 자, 그의 인생에 전과는 하나도 없었어. 첫 살인이었어. 그런데 징역 16년, 징역 구형이 18년이 나와서 총 징역 18년으로 그에게 떨어집니다. 자, 그녀의 부모님께서는 그가 범인이 체포됐다. 하지만 스님이었다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걸 듣고 딸의 불전 앞에 가서 딸에게 보고해줬어요. 범인에게는 아주 강한 분노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범인이 정말 진심으로 죄를 뉘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딸이 이런 성인 접객업을 했다는 것도 충격인데 자신의 딸을 죽인 사람이 바로 스님이었다는. 자, 그녀의 부모님 입장으로서도 그녀의 딸이 죽고 나서 굉장히 많은 그런 뭐랄까 슬픔과 약간 그런 어떻게 표현할 수 될지 감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절을 찾아봤는데 그 절은 아직까지도 블로그 활동이 있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사찰은 있어. 하지만 그 아들은 지금까지도 지금 구속되어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되게 우발적인 것 같으면서도 계획적이고 계획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우발적인 그런 살인이었는데요. 그의 성장 과정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그를 동정하면 안 되겠죠. 자, 오늘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동영상 스킵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영상 보고 싶으시면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다음 영상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쿄 K장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영상 보고 있는 그대 좋아요와 힘나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줘요. 자, 그러면 저 도쿄 K장은 다음 주 금요일날 아프리카TV에서 뵙겠습니다.